전 세계가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했고, 습기와 마찰로 뒤집어진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모공과 트러블이 비명을 지르는데, 정작 우리를 구원해주던 피부과와 에스테틱은 감염 우려로 문을 닫거나 각이 꺼려지는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바로 이 불안의 틈새를 아주 교묘하고 완벽하게 파고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뷰티 디바이스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홈 트레이닝과 셀프 케어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집안을 헬스장으로, 카페로, 그리고 피부과로 꾸미는 것이 유일한 해방구였으니까요. 마케팅은 우리의 본능을 정확히 자극했습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피부과 시술 효과를 집에서 누리는 청담동 케어. 이 달콤한 슬로건들은 단순한 광고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갇혀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켜면 어땠습니까? 유명 인플루언서부터 내 친구의 피드까지 얼굴에 아이언맨 같은 LED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손에 징징거리며 진동하는 기계를 든 사진들이 도배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내돈내산이라며 3주 만에 턱선이 살아났다는 기적 같은 간증들이 쏟아졌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만 안 하고 있나? 이러다 나만 늙는 거 아닐까? 한국 사회 특유의 그 불안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 심리가 지갑을 열게 만든 겁니다.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아니, 폭발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미친 듯이 팽창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유력 경제지들이 당시 뷰티 테크 시장의 성장세를 두고 전례 없는 유니콘의 탄생이라며 대서특필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화장품 매출이 주춤하는 사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2자릿수, 3자릿수의 기이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의 막대한 자금이 이 얼굴 문지르는 기계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고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수천억, 아니 조 단위의 장밋빛 미래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레시비들 카출기를 일러딜레드이티 마스크가 50만 원짜리 고주파 기기가 내 피부를 영원히 늙지 않게 해줄 거라고요. 비싼 돈을 주고 기계를 사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를 버티는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집의 화장대 위에는 번쩍이는 불빛을 내뿜는 값비싼 플라스틱 기계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당근마켓 앱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검색창에 LED 마스크 혹은 갈바닉이라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스크롤을 몇 번이나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매물들의 향연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불과 3년 전 없어서 못 판다며 백화점 대기 줄을 세우고 홈쇼핑 방송 시작 10분 만에 매진 자막을 띄웠던 그 귀하신 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개봉 새 상품 쿨것이 내고 가능. 딱 2번 썼어요. 박스 풀셋. 그냥 가져가세요. 화장대 공간만 차지해서요. 처참합니다. 한때 10백만 원, 200만 원을 호가하던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들이 지금은 치킨 몇 마리 값, 심지어는 커피 머신보다 못한 가격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닐조차 뜯지 않은 새 제품이 정가의 30%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관심 하트만 몇 개 찍혀 있을 뿐 채팅 버튼은 조용합니다. 화려했던 홈케어의 시대가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현상을 두고 단순히 유행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 붕괴이자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고 샀던 그 기계, 지금 중고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20만 원, 아니면 15만 원. 감가상각을 고려한다 해도 이건 비정상적인 폭락입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전자기기는 출시 2년이 지나도 출고가의 50에서 60% 방어선은 지킵니다. 명품 가방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유독 이 뷰티 디바이스들만 사자마자 가치가 수직 낙하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이 세게 오는 겁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때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전되어 있는 그 기계를 볼 때마다 속이 쓰립니다. 내가 저걸 왜 샀지? 저 돈이면 피부과 시술을 10번은 받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분명 살 때는 유튜버들이 이거 하나면 피부과 망한다고 했고, 인플루언서들은 내일 당장 꿀피부 된다며 간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들어온 건 충전하기 귀찮고 얼굴에 문지르기 팔 아프고 효과는 긴가민가한 비싼 플라스틱 덩어리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든 제품에는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라는 게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로 접어드는 S자 곡선 말입니다. 하지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그래프는 S자가 아닙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역 V자입니다. 폭발적으로 솟구쳤다가 정점을 찍을 새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무언가 인위적인 힘이 개입했다가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똥값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공급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거품의 실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산 게 아니라 환상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유통기한이 끝난 지금 남은 건 처치 곤란한 전자 폐기물뿐인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가격 폭락의 원인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왜 10백만 원짜리 기계가 1년 만에 10만 원짜리 애물단지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혁신적인 기술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구조적인 배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간 그 마케팅의 마법, 지금부터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화장대 위 먼지 쌓인 기계를 보며 느꼈던 그 찝찝함의 정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50만 원, 100만 원짜리 LED 마스크나 고주파 기기를 구매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계의 스펙을 보고 샀을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속 그 언니의 빛나는 피부를 보고 샀을까요? 아마 100이면 100, 후자일 겁니다. 2020년, 대한민국 뷰티 시장은 일종의 집단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면의 주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너만 늙고 있어 라는 공포였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것을 공포 마케팅, 피러멍거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뷰티 업계에서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포장되죠. 당시 유튜브와 SNS를 점령했던 멘트들을 기억하십니까? 피부과는 비싸고 예약 잡기도 힘들잖아요. 집에서 하루 10분이면 피부과 10회 끝낸 효과.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돈 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안을 아주 정확하게 조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모 지상주의와 빨리빨리 문화가 결합된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피부과에 갈 시간도 큰돈을 쓸 여력도 없는 2030세대에게 이 기계들은 마치 가성비 구원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악질적인 수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마법의 단어, 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입니다. 당시 수많은 뷰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절대 아님, 찐욱이라며 영상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쌩얼을 보여주며 이 기계를 썼더니 팔자주름이 펴지고 모공이 사라졌다고 간증했죠.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예인처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는 아는 언니, 친근한 동생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내돈내산 뒤에는 거액의 뒷광고비와 판매 수수료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위 공동구매라는 명목으로 기계 한 대를 팔 때마다 인플루언서가 가져가는 마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 R&D를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인플루언서들에게 뿌려 바이럴을 만드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투명하고 빛나는 피부요? 솔직해집시다. 그건 30만 원짜리 기계 덕분이 아닙니다. 타고난 유전자, 혹은 청담동 피부과의 울세라와 써마지, 그리고 전문 조명과 보정 필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시술로 관리한 피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팔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계를 산 게 아닙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샀고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기업들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홈트레이닝, 열풍 때처럼 무언가 장비를 갖춰야만 안심한다는 심리를 말이죠. 러닝머신이 빨래 건조대가 되듯 뷰티 디바이스가 화장대 위에 먼지 구덩이가 될 걸 알면서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의 피부 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제 버튼이었으니까요. 이 마케팅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계의 한계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두고 효과는 대문짝만하게 홍보했습니다. 개인차 있음이라는 무적의 방패 뒤에 숨어서 말이죠. 소비자가 효과를 못 보면 그건 기계 탓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안 써서 내 피부가 문제라서 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의 승리이자 우리의 컴플렉스를 돈으로 환전하는 기술의 승리였죠. 기업들이 홍보비로 수백억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그 기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불한 50만 원 중 진짜 기술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화려한 플라스틱 껍데기를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기술의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아마 뚜껑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허탈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휑합니다. 우리가 혁신이라 믿었던 그 기술의 실체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LED 마스크부터 볼까요? 핵심 부품은 딱 3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케이스, 저렴한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LED 전구들이 박힌 얇은 기판. 끝입니다. 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이 구조는 사실 초등학교 과학 상자 조립 키트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5,000원짜리 캠핑용 조명과 기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업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특수 파장을 사용한다, 피부 투과율을 높인 렌즈를 썼다. 하지만 전자 부품 시장의 도매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산업용 LED 모듈과 뷰티용 LED 모듈의 원가 차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EMS, 즉 미세전류 기기는 다를까요? 피부 속 근육을 깨우는 테크놀로지라고 광고하지만 원리를 뜯어보면 이 역시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전지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피부에 대서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진동 모터 하나를 달아 웅웅거리는 햅틱 반응을 주면 소비자는 무언가 대단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이 진동 모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정밀 모터도 아닙니다. 장난감에나 들어갈 법한 수백 원짜리 부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 바로 원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중국 심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범용 PCB 기판, 넉넉 잡아 5,000원. 배터리 3,000원. 플라스틱 케이스와 금형비, 포장재까지 다 합쳐도 제조 원가는 2에서 3만 원을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K뷰티라는 라벨을 붙이고 유명 여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서는 순간 가격은 0 하나가 더 붙어 30만 원, 50만 원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테칼이라고 불리는 ODM 생산 방식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브랜드의 기기들, 겉모양과 로고만 다를 뿐 뜯어보면 내부 회로와 부품 배치가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같은 중국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에 A사가 라벨을 붙이면 프리미엄 리프팅 기기가 되고 B사가 라벨을 붙이면 홈케어 혁명이 되는 시기죠. 우리는 서로 다른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비교하며 고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기계를 두고 어느 포장지가 더 예쁜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체감이 안 되신다면 지금 주방에 있는 가전제품들과 비교해보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가전, 30만 원짜리 쿠쿠 압력밥솥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안에는 고압을 견디는 정밀한 금속 내소,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인덕션 코일, 압력을 제어하는 안전 밸브, 음성 안내를 위한 스피커와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엔지니어링의 정수가 담겨 있죠. 2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는 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센서의 강력한 모터, 대형 필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불빛을 쏘거나 미세하게 떨리기만 하는 이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기계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밥솥이나 공기청정기보다 더 비쌀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술의 가격이 아닙니다.
불안의 가격이자 환상의 가격입니다. 제조사들은 기계의 성능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쓰면 나도 저 연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이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처럼 혁신적인 IT 기기를 산 게 아니라 단지 전기가 통하는 아주 비싼 플라스틱 장난감을 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폭리이자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배짱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성 마케팅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가장 차갑고 냉정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플라스틱 조각이 정말로 우리 피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20만 원, 30만 원, 비싸게는 100만 원이 넘는 이 기계들이 과연 광고에서 말하는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문구에 현혹됩니다. 피부과 시술을 집에서 그대로 하루 6분으로 완성하는 리프팅. 코엔구 속 모델들의 피부는 깐 달걀처럼 매끈하고 비포 애프터 사진은 포토샵이라도 한 듯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케팅 용어를 걷어내고 의학적 팩트만 남겨보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출력의 배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홈케어 기기의 뒷면 혹은 설명서의 깨알 같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그곳에 이 산업의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와 가정용 미용기기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에너지의 강도입니다. 강남 피부과 원장님들이 바보라서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호가하는 울세라, 써마지 같은 거대하고 무거운 장비를 들여놓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피부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즉 콜라겐을 재생시키거나 근육을 수축시키려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강력한 열에너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용 기기는 태생적으로 이 강력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안전 규제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병원 장비만큼의 출력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의 얼굴이 화상으로 뒤덮이는 의료사고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출력을 아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춥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유효한 손상을 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저이머데만터러지에 실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냉혹한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연구진들은 가정용 LED 디바이스가 여드름 치료나 피부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그 결론은 아주 건조합니다. 증거가 제한적이다. Evidence is limited. 혹은 임상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공연에서 사용하는 고출력 장비와 달리 가정용 기기의 낮은 에너지 레벨로는 드라마틱한 세포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피부과 레이저가 바위를 깨뜨리는 강력한 드릴이라면 여러분 화장대에 있는 그 LED 마스크는 바위를 깃털로 간지럽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깃털로도 10년 동안 네일 같은 자리를 문지르면 바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인입니다.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3년 뒤에나 나타날지도 모르는 미세한 효과를 위해 매일 밤 15분씩 기계를 문지르고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가성비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과 한 번 갈 돈으로 기계를 사서 평생 쓰면 이득 아니냐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소비 같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용 기기로 100번 관리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시술 한 번 받는 게 낫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20분씩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투입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기세와 전용제의 값까지 모두 비용으로 환산해 보셨나요? 그 결과가 고작 어제보다 화장이 조금 잘 먹나? 정도의 기분 탓에 가까운 변화라면 이건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시간과 돈을 이중으로 낭비한 셈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가 아닙니다. 그저 값비싼 심리적 위안, 즉 플라시보 효과를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나는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효과가 정말 그 기계 덕분일까요? 보통 이런 기계를 사면 사람들은 덩달아 세안도 꼼꼼히 하고 비싼 앰플도 듬뿍 바르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피부가 좋아진 건 기계에서 나오는 미약한 불빛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계값을 뽕뽑겠다는 일념으로 평소보다 내 몸을 더 챙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파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늙고 싶지 않은 욕망, 병원에 갈 시간은 없지만 관리는 받고 싶은 현대인의 조급함을 파고든 것이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피부 조직의 생리학적 반응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배터리로 작동하는 플라스틱 기계가 수천만 원짜리 의료 장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종교에 가까웠던 것 아닐까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먼지 쌓인 기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혁신적인 뷰티 테크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이 만들어낸 값비싼 장난감으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화장대 혹은 침대 머리맡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맘 먹고 할부로 결제했던 그 영롱한 디바이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거나 옷걸이 대용이 되어버린 실내 자전거 옆에서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쁜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매 버튼을 누를 때 우리는 미래의 나를 과대평가합니다. 매일 밤 15분? 그 정도는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지. 라며 자신만만해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뷰티 디바이스가 요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귀찮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일단 화장을 지워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쓰려면 전용젤을 덕지덕지 발라야 합니다. 차갑고 끈적거리는 그 느낌, 벌써부터 기분이 묘합니다. 기계를 켭니다. 10분, 15분 동안 팔이 떨어져라 얼굴 문질러야 합니다. 단순히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림프절 방향이니 근육결이니 신경 쓰면서 계속 움직여야 하죠.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 된다고요? 한 손에는 200g이 넘는 기계를 들고 얼굴에는 젤이 묻어있는데 스마트폰을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지루한 15분이 끝났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얼굴에 남은 끈적한 젤을 다시 씻어내야 합니다. 기계 헤드에 묻은 잔여물도 닦아서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에 꽂아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을 매일 밤 반복해야 합니다. 이건 피부 관리가 아니라 퇴근 후에 또다시 출근하는 야근이자 노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이 과정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OECD 노동시간 최상위권, 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밤 10시, 11시에 귀가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내일 아침 6시에는 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뇌는 본능적으로 선택을 내립니다. 끈적한 젤을 바르고 15분 동안 기계와 씨름할 것이냐, 아니면 시원하게 씻고 나와서 넷플릭스 켜고 맥주 한 캔에 매운 닭발이나 뜯을 것이냐. 결과는 뻔합니다. 도파민은 언제나 콜라겐을 이깁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고 홈케어 기기를 샀지만 정작 시간을 쓰는 고통을 샀다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피부과에 가면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은 들지언정, 시술받는 동안은 침대에 누워 꿀잠이라도 잘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관리는 휴식이지만 내가 하는 관리는 노동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동물이고 편리함을 돈으로 사고 싶어하지 불편함을 돈 주고 사서 수행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모델이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우아하게 기계를 대고 있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 전후에 얼마나 귀찮은 과정이 숨어 있는지, 팔이 얼마나 아픈지는 절대 보여주지 않죠. 결국 30만 원, 50만 원짜리 기계가 주는 효용은 딱 작심삼일,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기계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짐만 쌓이죠. 스트레스를 풀려고 산 물건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기계를 서랍 속에 봉인해버립니다. 눈에 안 보여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 수천억 원대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요구하는 상품은 바쁘고 피곤한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금방 질려버릴 걸 알면서도 기업들은 왜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를 찍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매번 알면서도 또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단순히 기계를 많이 판 회사가 승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피난셜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경제 전문지들이 분석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주 흥미롭고도 잔혹한 머니 게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뷰티 테크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투자 시장에서 홈케어라는 키워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시장의 현실은 혁신보다는 자본의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초창기 시장을 개척했던 건 분명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LED 마스크를 처음 선보이고 갈바닉 기기를 대중화시킨 것도 그들이었죠. 하지만 시장이 커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냄새를 맡은 거대 자본, 즉 대기업과 뷰티 공룡들이 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특징인 승자 독식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걸 때 대기업들은 압도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TV를 틀면 톱스타 여배우가 나오고 유튜브를 켜면 유명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들고 있는 세상. 이 막대한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거대 자본뿐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반짝했던 수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헐값에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온 그 비싼 기계값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더 좋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더 화려한 모델의 출연료와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비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노리는 진짜 금광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기업들이 절대 소비자에게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본체보다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면도기면도날 모델, 레이저 앤드 블레이즈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이와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한 번 팔면 끝입니다. 아무리 10백만 원짜리 기계를 팔아도 그 소비자는 최소 3년, 길게는 5년 동안 기계를 다시 사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내구성이 좋은 기계는 오히려 매출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들까요? 바로 전용 젤과 전용 앰플입니다. 이 기기는 반드시 자사 전용 젤과 함께 사용하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용 설명서에 적힌 이 문구 다들 보셨을 겁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실 단순한 전도체만 있으면 되는데도 기업들은 특수 성분이 들어갔다며 3만 원, 5만 원짜리 젤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게 만듭니다. 기계는 미끼일 뿐 진짜 마진은 매달 씻겨 내려가는 그 젤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원가는 몇천 원도 안 되는 소모품을 명품 화장품 가격에 팔아치우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기업들이 꿈꾸는 완벽한 구독 경제의 모델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전쟁의 성적표를 따져봅시다. 혁신을 꿈꿨던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의 마케팅 물량 공세에 밀려 도산하거나 먹혔습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쓰고도 매달 비싼 전용 화장품까지 사야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플랫폼을 장악한 대기업, 그리고 기계보다 젤을 더 많이 판 유통사들 뿐입니다.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는 서로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때 1조 원, 2조 원을 호가하던 기업 가치들은 거품이 빠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주가 그래프 뒤에는 유행을 쫓다 텅 비어버린 우리의 통장 잔고와 팔리지 않아 악성재고로 쌓여가는 창고 속의 기계들만 남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흐름은 소비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뷰티 디바이스의 정확한 모델명을 기억하십니까? 버전 1인지, 버전 2인지, 아니면 프로인지 울라인지 말입니다. 마치 매년 쏟아져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 라인업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숨겨진 생존 전략이자 소비자를 끊임없이 뛰게 만드는 업그레이드 러닝머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획된 구식화, 플랜드 obsolescence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멀쩡한 기기인데도 신제품이 나오면 왠지 내 것이 느려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그 마법 같은 상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악한 전략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에 그대로
아니 더 악질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스마트폰은 매년 프로세서가 빨라지고 카메라 화소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앱들은 더 무거워지니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작년의 피부와 올해의 피부 구조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나요? 작년에 쓰던 LED 파장이 올해 갑자기 피부에 안 먹히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빛의 파장은 물리적인 상수입니다. 633나노미터의 붉은 빛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633나노미터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올해 출시된 버전 3분의 LED가 작년의 버전 2분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깊숙이 침투하며 기적에 가까운 변화를 줄 것처럼 포장합니다. 여기서 한국 특유의 신상, 뉴 아이템, 문화가 불을 지핍니다. 우리는 뒤처짐에 대한 공포, 즉 포모, FOMO, 증후군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최신형 프로 버전을 샀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는 순간 내 화장대 위에 있는 작년 모델은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 즉 고물로 전락해버립니다. 기능은 99% 똑같은데도 말이죠. 기업들은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아니 심지어 6개월 단위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놓습니다. 금형 디자인을 살짝 바꾸고 버튼 위치를 조절하고 부스터 모드라는 이름만 그럴싸한 진동 패턴 하나를 추가해서 가격을 20만 원 더 올립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 잠식 캐니벌라이제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전환시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왜냐고요? 뷰티 디바이스는 화장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션은 쓰면 없어지니 또 사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고장 나지 않는 한 영원히 씁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장 나지 않는 기계는 재앙입니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살 사람은 이미 다 샀습니다. 더 이상 팔 곳이 없을 때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기계를 가진 여러분이 멀쩡한 기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기계를 사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더 교묘한 함정은 소프트웨어 연동에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고가의 디바이스들은 전용 앱과 연동해야만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AI가 피부를 분석해서 맞춤형 파장을 쏴준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죠.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조사가 신제품 울트라 버전을 내놓으면서 구형 모델에 대한 앱 업데이트 지원을 은근슬쩍 줄이거나 새로운 핵심 기능을 신형 모델 앱에서만 구동되게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하드웨어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30만 원, 50만 원을 주고 산 기계가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켜보십시오. 산지 3개월 됐는데 신형 나와서 팝니다. 보상 판매 받으려고 내놓습니다. 라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마케팅의 회전 속도를 따라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은 매일 24시간 손에 쥐고 있으니 그나마 억울하지는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서랍 속에서 꺼낼까 말까 한 얼굴 마사지기를 위해 우리가 왜 매년 구독료 내듯이 기계값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이 업그레이드 함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을 넘어 전용재, 전용 앰플, 그리고 전용 카트리지까지 팔며 여러분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가두려 합니다. 기계는 미끼일 뿐 진짜 수익은 여러분이 평생 써야 하는 소모품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신형 바디에서 나옵니다. 이전 모델보다 출력이 20% 향상되었습니다. 이 문구 하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20%의 차이가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20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통장 잔고만 확실하게 20% 줄여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완벽한 뷰티 디바이스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형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기업들의 화려한 광고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들었을 뿐이죠.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진짜 기술인지 아니면 그저 신상이라는 라벨인지 차갑게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통장 잔고에서 조금 더 불편한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혹은 베란다 창고 구석입니다. 그곳에는 한때 여러분의 피부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수많은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전이라고 부르지만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9번째 파트에서는 화려한 뷰티 산업이 남긴 가장 추악한 유산, 바로 가젯의 무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요구르트병에 라벨을 떼고 택배 박스에 테이프를 일일이 제거하며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를 짜서 버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주고 산 이 LED 마스크, 갈바닉 마사지기, 초음파 필링기는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그 기계들을 한번 손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사를 풀 수 있는 구멍이 보이시나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매끈한 디자인을 위해, 그리고 방수 기능을 핑계로 제조사들이 모든 틈새를 강력 접착제로 마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소비자가, 아니 심지어 전문 재활용 업체조차 이 기계를 분해해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안에 심장처럼 박혀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무선의 편리함을 위해 들어간 이 배터리는 기계가 수명을 다해 버려지는 순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계를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실 건가요? 여기서 끔찍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함에 넣자니 내부에 금속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있어 재활용 공정에서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자니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배터리가 압력을 받아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와 소방청의 통계를 보면 폐기물 처리장 화재의 상당수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소형 가전속 배터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쁜 쓰레기를 산 대가로 버릴 때조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 날 경비 아저씨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이 기계를 플라스틱 통에 밀어 넣었던 기억 혹시 없으신가요? 혹은 소형 가전 수거함을 찾아 동네 주민센터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서랍 속에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것은 단순히 귀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의 전자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홈케어 열풍으로 팔려나간 기기가 수백만 대입니다. 이 기기들의 평균 수명은 길어야 2에서 3년,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 그보다 더 빨리 버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어느 쓰레기장에서는 여러분이 피부 탄력을 위해 얼굴에 문지르던 그 기계들이 산처럼 쌓여 썩지 않는 플라스틱 껍질 속에 갇힌 채 유독 물질을 뿜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조사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썼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 그 자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매량 그래프를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이 복합 소재 덩어리가 지구에 남길 흉터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수십만 원의 가격표에는 이 기계를 안전하게 폐기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용과 책임은 오로지 구매한 소비자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사회의 몫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기업들은 매년 더 강력해진, 더 가벼워진 신제품을 쏟아내며 여러분에게 기존 기기를 버리고 새 것을 사라고 유혹합니다. 그 화려한 마케팅의 뒷면에는 거대한 전자쓰레기의 산이 그림자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기계들이 대부분 희토류와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 이것들은 땅을 파헤쳐 얻은 귀한 자원들입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탓에 이 자원들은 다시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매립지에 묻혀버립니다.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이라는 이중의 죄를 짓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이 기계들을 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뻐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구의 피부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물광 피부를 위해 희생된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랍을 열어 그 차갑게 식은 기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혁신적인 기술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이 수익을 내고 떠난 자리에 남겨진 처치 곤란한 산업 폐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을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화려했던 뷰티 디바이스 열풍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탱탱해진 피부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플라스틱 쓰레기일까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는 호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세계 지도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뷰티 디바이스는 분명 글로벌 트렌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의 양상과 태도는 한국과 해외가 아주 기이할 정도로 다릅니다. 먼저 뷰티 시장의 본토,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은 존재합니다. 누페이스, 나 닥터 데니스 그로스, 기라, 데니스 그로스 같은 브랜드들 아마 직구 좀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런 기계는 화장품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피부과 시술의 대안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FDA 승인, FDA 클리어드입니다. 단순히 연예인 누가 썼다더라, 틱톡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하는 바이럴 마케팅만으로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안전한가? 마임상 데이터가 확실한가? 를 따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은 투박해도 기능 설명서가 논문 수준으로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온통 화려한 비포 애프터 사진과 인플루언서의 감탄사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기술적 데이터나 임상 조건은 아주 작은 글씨로 구석에 박혀있죠. 미국이 기능을 소비할 때 우리는 환상을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사실 뷰티 디바이스의 원조 맛집은 일본입니다. 야만, YAMN이나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들은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이 시장을 닦아왔습니다. 일본 가전 매장에 가보면 뷰티 디바이스 코너가 드라이기 코너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뷰티 디바이스는 유행이 아니라 생활 가전입니다. 마치 밥솥을 사고 청소기를 사듯이 필요에 의해 구매하고 꾸준히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지만 한국처럼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죠. 그들은 기계 하나로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더 관리를 한다는 차분한 마인드셋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우리는 마치 종교에 빠지듯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 피부과 효과를 낸다는 자극적인 문구에 전 국민이 홀린 듯 카드를 긁었죠. 남들이 사니까 나만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고 피부가 늙을 것 같은 공포감. 한국 특유의 비교 문화와 외모 강박이 홈 뷰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의 생산 공장이자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알리와 테무의 공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죠.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며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 주던 기계들이 중국 현지에서는 몇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지거나 아예 초고가 럭셔리 라인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애매한 중저가 브랜드가 프리미엄인 척 포장해서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졌다가 순식간에 중고장터에 매물이 쏟아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기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쏠림 현상의 단면입니다. 롱패딩이 유행하면 전 국민이 김밥처럼 검은 패딩을 입어야 하고 탕후루가 유행하면 골목마다 탕후루 가게가 들어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우리는 기계의 효능을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품절 임박, 오늘만 이 가격, 공구 마감이라는 마법의 주문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됐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뷰티 시장을 보며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부과 접근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피부과 문턱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강남대로에만 수백 개의 클리닉이 있고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서 레이저를 쏘고 가는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저렴하고 가까운 나라에서 왜 검증되지 않은 홈케어 기기에 수백만 원을 썼던 걸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조급증을 보여줍니다. 피부과 예약 날짜를 기다리는 것조차 못 견디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 내가 오늘 관리를 안 하면 내일 못생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글로벌 기업들은 바로 이 한국인 특유의 심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테스트 베드라고 부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입소문이 빠르고 무엇보다 외모에 돈을 아끼지 않는 최고의 호구. 스코달리더렉티벨도 치바텔리저스볼루텔리토리 카리볼루키를 조시빌조슈길루두굴라달라뉴거리토리따리 조추투리따리바리 쪼따누 비리토쭈리도리끌라다리도 쥐꿀리따리바르거리까리토리따리더 쪼뜩따리따쭈리까리따리꺼리꺼리따쭈 쪼추리꺼리따따리따리꺼리도리따따리꺼리따리따리빠리꺼리따리따리따리따쭈 또추떼따리따리꺼리따리따리까리따리따리따리꺼리따리따리꺼리따리꺼리따리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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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고의 고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결국 한국 시장이 유독 아프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약간의 개선을 기대하며 샀고, 일본인들은 유지 관리를 위해 샀지만, 한국인들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며 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터리와 LED 전구 몇 개로는 그 기적을 만들 수 없다는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당근마켓의 매물 폭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살아남을 놈과 죽을 놈,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장난감의 종말입니다. 지난 3년이 아무거나 사도 되는 광기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3년은 증명하지 못하면 죽는 검증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팔린 저가형 LED 마스크나 갈바닉 기기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그것들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불 들어오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건전지 넣어서 진동 좀 울리고 빨간 불빛 좀 나온다고 피부가 좋아질 거라 믿었던 건 우리 소비자들의 순진한 착각이었죠.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학습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는 화장품 살 때 화해 어플을 켜서 유해 성분 쓰는 가지를 체크하고 영양제 하나를 먹어도 함량을 따지는 민족입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기계의 스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유명 연예인 A가 쓴다더라, 인플루언서 B가 공구한다더라 하는 식의 마케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첫 번째 부류는 장난감, 토이에서 탈피해 의료 등급, 메디컬 그레이드로 진화한 기기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제머다마틀러집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상기해야 합니다. 논문이 지적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너지의 밀도와 정확한 파장입니다. 피부과에 있는 수천만 원짜리 장비가 효과가 있는 건 단순히 빛을 쏘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한 파장, 위웬과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한 출력, 아이라디안스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에서 쓰는 5만 원짜리 중국산 기계는 어떻습니까? 파장은 들쑥날쑥하고 출력은 형광등 수준입니다. 고기를 익혀야 하는데 라이터 불을 켜놓고 왜 안 익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승자는 이 출력과 파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히 레드라이트가 나옵니다 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633나노미터 파장과 830나노미터 파장이 제곱센티미터당 00mW의 출력으로 조사됩니다 라고 적혀 있나요? 전자라면 가차 없이 버리셔도 좋습니다. 후자라면 그 기업은 생존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빨간 불빛을 사는 게 아니라 과학적 수치를 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생존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의 디바이스는 멍청했습니다. 내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오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른 채 전원 버튼만 누르면 무조건 똑같은 진동, 똑같은 빛을 쏘아댔죠. 이건 마치 배가 아픈 사람에게나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나 똑같은 진통제를 처방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살아남을 기기들은 진단과 처방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센서가 피부 수분도와 탄력을 측정하고 오늘은 피부 장벽이 무너졌으니 강도를 낮추세요 라고 제안하는 AI 기반 디바이스들 말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내 피부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구독 서비스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2세대가 하드웨어의 시대였다면 2세대는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임상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상세 페이지에 적힌 임상시험 완료라는 문구,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성인 여성 20명 대상 2주 사용 결과 같은 허술한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이 20명은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심지어 대조군도 없이 그냥 써봤더니 좋았다더라 하는 수준의 설문조사가 임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남을 기기는 SCI급 논문에 등재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수백 명 단위의 제대로 된 임상 데이터를 내놓는 제품들입니다. 물론 가격은 비쌀 겁니다. 하지만 효과 없는 30만 원짜리 기계 3대를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보다 확실하게 검증된 100만 원짜리 기계 한 대가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걸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특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 강박이 심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그럴듯한 디자인과 연예인 모델로 한탕 치고 빠지는 먹튀 전략을 쓸 것인가, 아니면 R&D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진짜 효능을 증명할 것인가. 결국 시장은 양극화될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가격, 어중간한 성능의 제품들은 모조리 도태될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발 3만 원짜리 초저가 기기들이 장난감 시장을 장악할 것이고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메디컬 홈케어 기기들이 프리미엄 시장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마케팅 거품만 잔뜩 낀 수많은 브랜드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불편한 진실이자 예정된 미래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홈케어 디바이스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뷰티테크는 분명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숨기고 마치 이 기계 하나가 강남 피부과 시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듯이 포장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외모 강박과 노화에 대한 불안을 먹고 자란 이 거대한 10조 원 시장은 이제 냉정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마케팅의 거품이 꺼지고 나면 결국 기본에 충실한 기술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 밤 세안을 마치고 화장대 구석에서 붉은 빛을 내며 충전 중인 그 기계를 보며 묘한 의무감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서랍 속에서 방전된 채 잠들어 있는 기계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피부의 기적은 콘센트에 꽂힌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충분한 잠과 건강한 생활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본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